예, 안녕하십니까. 13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의 47페이지부터입니다.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위헌법률 시판 제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헌재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헌재법 68조 2항은 헌법소원의 장에 편제되어 있지만은 위헌법률심판의 무속 절차다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재법 41조에 의하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그죠? 87년도 이전의 헌법위원회법에서는 결정에 따른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습니다만은 그때에는 전혀 그 법원에 의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7년도 헌법을 만들면서, 그리고 헌재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에 의해, 그죠?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68조 2항의 형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헌재가 있게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4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위헌법률심판 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상당한 경우 그 위헌법률심판의 요건하고 유사합니다. 거책법 요건이 유사합니다. 그죠?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에 의해 제청 신청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원을 제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관계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라는 점을 이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그 판례에 있습니다만은 기본권 침해나 자기 관련 현재성, 직접성, 청구기간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은 68조 1항의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68조 1항과 2항이 붙어 있으니까 그 성격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것은 헌법재판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오류입니다. 실제로 제 경험에 따르면은 이 양자,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 양자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헌법소원의 성격을 일부 대유하는 면이 있다. 헌법소원의 장에 있으니까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문제들 중에서 뭐 변호사 관계주의가 적용된다든지, 아니면은 사전심사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경우와는 다른 거다. 그죠?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12쪽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은 68조 2항의 소원에서 쭉 보면 각하 결정들이 있는데 5,300여 건이 각하되었습니다만 그 관로안에 뭐가 있습니까? 4,900여 건의 사건들이 있죠. 이 부분, 관로안에 있는 부분들은 그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 의해서 각하된 것입니다. 그죠? 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 의해서 각하되는 건은 여기 있는 헌법소원 외에는 없죠. 68조 1항과 2항의 헌법소원 외에는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는 사전심사,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원재판부로 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거치는데 이 경우 68조 2항의 헌법소원도 사전심사를 거치고 지정재판부에 의해서 그죠? 헌법소원 심판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들이 있다. 상당히 많죠. 5,300건 중에 거의 5,000건 정도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원재판부에서 각하된 겁니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소원의 경우에 지정재판부를 거쳐서 전원재판부로 갑니다만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지 않았다고 해서 각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전원재판부에 의해서도 각하됩니다. 지정재판부에서도 각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소원의 특별한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죠? 사전심사를 받는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법요건은 위헌재청 신청 기각결정이 있었을 때 68조 2항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각결정의 대상으로 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묵시적으로라도 판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그러니까 일단은 위헌재청 신청의 대상으로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청의 대상으로 되는데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기각 또는 각하되었으면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재청 신청이 인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각하되었든 기각되었든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하되었더라도 어떤 경우에 각하되었겠습니까? 뭐 재판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더라도 68조 1항에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재판에 전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하 그러니까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재판에 전제성이 없다고 각하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전제성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재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을 하지 아니하고 각하를 하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 문제가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데도 뭐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경우에도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재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주문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청구기간은 재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겠죠. 그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할 때는 그러면 재청 기간 이런 개념은 없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재판의 전제성만 인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죠? 그 기각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된다.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길로 만료된다라는 것은 뭐 일반론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은 공휴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기간의 말일이 만약에 토요일이면 월요일이 휴일이면 다시 그 다음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공휴일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토요일에 휴무한 근거는 뭐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서 휴무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공휴일인가는
대통령 연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여러분이 깊숙하게 아셔야 될 것은 없고요. 주로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은 변호사 시험에서 기록형의 음, 행정법에서 특히 청구기간 만일을 기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특별히 뭐 그걸 어, 따지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기간의 말일이 그러니까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렇죠? 90일을 따져야 되는 거죠. 있은 날로부터 1년, 안 날로부터 90일인데 대개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적용되죠. 두 개 중에 먼저 하나라도 도가 되면은 부적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되고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여야 되는 거니까 대개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며칠이냐 그날을 쓰라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로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대개 이제 그 90일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라는 문제 하나가 있고 그 기간의 말일이 그 공휴일이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게 주로 요점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대개 1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기간의 말일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들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12월 25일이 그 일요일이면은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이 기간의 말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점을 잘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설날이 뭐 기간의 말일로 되어 가지고 그 다음 날 만료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헌법 문제로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이다라는 부분은 뭐 여러분이 토요일은 공휴일은 아니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다 라는 부분은 조금 알아놓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이 공휴일이냐라는 부분은 뭐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뭐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만 대체휴일에 관해서는 사실 작년인가요? 작년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대체휴일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강의 안 할 생각입니다. 뭘 대체휴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어, 대체휴일로 지정이 되면은 그 달력에 빨갛게 표시가 되도록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대체휴일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뭐 그리 알아야 될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 앞으로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하고 별 관계는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날이 어떻게 되느냐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는 여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 그날 만료된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뭐 이론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저기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이 지금 휴무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적절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기 그 주 129에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들이 이제 근로자의 날에 못 노는 것을 다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공무원들이 다투는 취지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그 근로자의 날이 포섭되지 않은 것이 이 헌법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여지는 뭡니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만 공무원이 휴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매우 적절하지 아니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방공소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고 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법률입니다. 그죠? 법률에 규정된 날에 휴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법률 차원에서 법률을 해석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 대통령령에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뭐 이제 이 얘기를 깊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공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무원들의 휴일을 규정한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지 공무원이 휴무하는 날을 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복잡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뭐 나름대로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50페이지에 있는 기각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같으면은 언제 통지받았는지는 문제되지 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일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월 뭐 10일 날 기각 결정이 있었는데 그 3월 20일 날 헌법소원 청구를 했다고 칩시다. 좀 그렇다면 언제 송달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전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어느 날 송달받았겠죠.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기각 결정이 송달 안 되면 그 결정이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미 결정이 있었으면 그게 그 송달 안 되었더라도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거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하여간 그거는 예를 들어 3월 10일 날 헌법소원 저기 기각 결정서에 3월 11일 날이 적혀 있는데 3월 20일 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은 기각 결정이 언제 송달되었느냐는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적법한 겁니다. 그죠? 기각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따지더라도 30일 이내로.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송달 보고서를 찾아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죠? 안말이 따지는 방법을 뭐 여러분들이 한번 안날로부터 90일 따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4월 4일에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날 알았다고 치자. 뭐 정부기관의 기산 저기 4월 4일로부터 90일 되는 날이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죠? 4월 4일이니까 4월달 30일이니까 30일에서 4일을 빼면 26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월달 31일, 6월달 30일 하면은 61일이 나오죠. 합치면 87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87일이 나오면 90일에서 87을 빼면은 3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7월 3일이 기간 만료일입니다. 90일 되는 날입니다. 이 7월 3일이 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그 다음 비공휴일 날이 기간의 만일이 된다. 라는 것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기한 청구의 적법 여부라는 것인데요. 요지는 이런 겁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것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냐 안 하냐.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 그렇죠? 요걸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주문을 우리는 한정위헌 결정이라고 하고 이런 결정을 구하는 그러니까 헌바소원이 적법한가? 그죠? 라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12년도 12월 27일, 야, 이게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2011 헌바 117호 사건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3년도 1월 달에, 1월
27일인가에 이강국 소장님이 퇴임하였는데 그 직전에 이강국 소장이 판례를 변경하고 나간 그런 사례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뒤에 있는 것처럼 종전의 판례를 보시면은 한정위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한정위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한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적법, 예외적으로 적법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본 거는 법률 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위 심판 대상 규정에 대한 일정한 해석이 상당 기간 걸쳐 형성 집적되어서 법원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심판 대상 규정의 위헌성을 지닌 경우, 구체화된 심판 대상 규정이 위헌성을 지닌 경우, 그죠? 소위란 말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한정위원 청구를 구하는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1, 2에 해당 안 되더라도 3에 해당되어서 적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적법하다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12년도 12월 27일인가요? 27일 날 11 헌바 117호 사건, 이게 제주도 위헌 사건인데요. 뭐 하여간 이 판례에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근데 예외적으로 부적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외가 중요하겠죠. 예외적으로 부적법한 경우는 뭐죠? 51페이지 다만을 한번 보십시오. 다만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의 단순한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을 다투는 경우, 의미 있는 헌법 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끝에 보면 등이 있죠. 등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 외에도 더 부적법한 사유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 등이 문제가 된 경우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의미 있는 헌법 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경우,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이 그냥 부당합니다라고, 재판이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정위원 청구로서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첫 번째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의 단순한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경우, 이것의 의미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 27일 판례에 의해서 사실은 그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가 원칙적으로 적법해진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막 문득 보면은 한정위원 결정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뒤에도 한정위원 청구가 적법하다고 본 한정위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판례가 변경되었으니까 한정위원 청구를 적법하다고 보는 사례들이 뭐 엄청나게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판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별로 바뀐 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저는 그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종전 판례하고 변경된 판례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직 이 부분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언제든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 맨 마지막 본 게 그 59회 사법시험인데요. 그때 제가 저기 그 2차 시험에 출제하러 가서 한정기원 청구에 관한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거의 이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거의 외워서 썼습니다. 거의 외워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거의 변별력이 없다 할 정도로 외워서 썼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때 맨 마지막 시험이어서 한 50명 정도 합격을 했었나 그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이 여기 있는 구문을 거의 그대로 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만 이하에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적법하다. 언제 예외적으로 부적법하냐? 개별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의 단순한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경우 하나. 그죠? 둘째, 의미 있는 헌법 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 등까지 또 사실은 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률가로서는 이 등이라는 글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등이라는 글자는 무엇이 이 등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변호사로서 실무를 해보십시오. 이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력이 그러니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부적법한 사유다. 그리고 등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판례는 바뀌었지만 실무가 그렇게 변경된 것 같지는 않다. 그죠? 별로 없습니다. 한정면 청구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관계주의가 적용된다. 사인이 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재판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관계주의가 적용되죠. 25조 3항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상소는 안 해도 된다. 했다가 취하해도 관계가 없다. 그죠? 이걸로 1심 부분에서 위헌재청 신청을 해가지고 기각 결정을 받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하고 나서 상소를 안 해도 그대로 그 1심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죠? 헌재에서 위헌 결정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소를 했다가 취하를 했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헌법률시판 재청 사건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 재판이 정지됩니까? 법원이 스스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을 위헌이라고 합리적 의심, 제가 중요하게 다루었지 않습니까? 합리적 의심을 품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놓고 그 법률을 적용해서 다시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위헌법 68조 2항의 소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재판이 정지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실시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68조 2항의 소원에 있어서의 재판의 정지 여부가 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합 청구의 가능성이라고 했는데요. 68조 1항의 소원과 68조 2항의 소원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기할 수 있다. 중복제소 등의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안 생기는 겁니다. 형태가 다른 것이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각각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각각 적법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헌재는 재청 신청 기각 결정의 대상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재법 68조 1항의 소원으로 고아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68조 그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 68조 2항 양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재청 신청도 안 한 조항이다. 라고 하면은 재청 신청을 안 했던 조항이니까 68조 2항의 소원으로는 부적법한데 그럼 68조 1항의 소원으로 선회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68조 1항의 소원의 적법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거 아닌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례가 뭐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재청 신청을 안 해놓고 68조 2항의 소원을 제기했으니까 부적법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주류이고 가끔은 68조 1항의 소원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는 예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죠? 68조 2항의 소원으로는 부적법하지만은 내가 이게 조금 신경을 더 써서 68조 1항의 소원으로 적법한 걸 보더라도 부적법하다. 이렇게 판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재는 이 경우에 68조 2항의 소원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68조 1항의 소원에 관해 적법 여부에 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한 적은 없습니다. 말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 판단 유탈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68조 2항은 부적법하지만 68조 1항 소원으로서 적법한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68조 1항의 소원으로 보더라도 그죠? 부적법하다라고 발표한 것들은 있다. 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끊겠습니다.